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쓴 재회에 관한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며 개인 소장을 제외한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키보드 소리에 집중했다. 이야기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손가락은 더욱 빨라졌다. 노트북 화면에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창밖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철컥철컥. 내 이야기는 지금 낡은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때 고요를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20년 동안 멈춰 있던 심장이었다. 20년 만이네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변함없이 나직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세상 모든 풍파를 겪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인격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무슨 일로 전화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 떨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변함없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새롭게 시작하려던 소설의 첫 문장이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 단호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담담했다. 농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요. 당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태평스러운 무심함이 가득했다. 그 무심함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다. 글쎄요. 당신이 알바는 아니겠죠. 나는 소화붙였다. 내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는 너무나 고요했다.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숨마저도 20년 전과 똑같았다. 지치고 힘든 감정을 나에게 모두 맡겨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내쉬던 그 한숨. 나는 그 한숨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너무 화내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들 때문에 연락한 겁니다. 아이들이요? 20년 동안 당신이 홀로 키워왔고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아이들을 들먹여요.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깨달았다. 서윤아, 내가 잘못한 게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아이들만이라도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함께하는 모습. 당신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내 존재를 제대로 알려준 적 없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20년 동안 나를 외롭게 만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핑계 삼아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지독한 염증을 느꼈다. 나는 전화기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20년 동안 홀로 지낸 시간. 그 시간은 나에게 굳건한 성벽을 쌓아주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성벽을 허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나의 세계가 그의 목소리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에게서 딸을 떼어갔던 사람, 갓난쟁이였던 나를
나는 펜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차갑게 돌아섰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20년 전 그는 젖먹이 딸을 나에게서 떼어갔다. 나는 매달렸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냉정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러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 매몰찼다. 예까짓게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있냐면 알을 내쫓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그들의 집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나는 펜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손은 그의 목소리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했지만 내게는 20년 전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비수였다. 내가 이혼 후 소설가로 살아온 것은 어쩌면 그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와서 그 세계를 통째로 부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펜을 내던졌다. 제발,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 소리 없는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20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의 댐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집 앞마트로 향했다. 하지만 마트에서도 나는 온전하지 못했다. 귤 몇 개를 고르다가 실수로 진열대를 건드려 귤이 와르르 쏟아졌다. 허둥지둥 귤을 주우려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 좀 하세요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속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는 괜한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마트 한가운데서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 나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엉망진창이 된 봉투를 내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야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창을 띄웠고 휴가지를 검색했다. 평생 산 밑에서 살아온 나는 늘 산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거칠고 복잡한 산의 풍경이 버거웠다. 그 대신 나는 조용한 바다를 선택했다.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어줄 것 같았다. 그렇게 바닷가 근처 민박집을 찾다가 저녁 식사 제공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멈췄다. 한 끼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나는 1박 2일 일정으로 홀로 떠나는 힐링 여행을 예약하고 결제했다. 결제를 마치자마자 나는 여행 가방을 꺼냈다. 두꺼운 외투와 노트북, 필기구, 그리고 며칠간 입을 옷을 챙겨 넣었다. 캐리어 옆에 세워두자.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난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 아침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새벽 5시 일찍이 집을 나섰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고요함이 가득했다. 산 아래 집이라 그런지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할 만큼 차가웠지만 동시에 맑고 깨끗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밤의 어둠에 잠겨있던 산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묵직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숲에서는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섞여 싱그러운 향을 풍겼다. 산길을 한참 내려오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나는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시내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인적 없이 고요했다. 간간히 불 켜진 상점들이 보였지만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새벽의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터미널은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매표소 직원만이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졸고 있었다. 나는 매표소로 다가가 가장 이른 시간에 버스표를 끊었다. 버스는 이미 승강장에 와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는 나 말고는 두세 명의 승객밖에 없었다. 모두 고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다. 어둠이 옅어지고 희뿌연 회색빛 하늘 아래 상과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비진 길을 따라 버스가 달렸다. 숲이 우거진 산과 드넓은 논밭이 번갈아 나타났다. 도심의 소음과 불안함은 차창 밖으로 모두 사라진 듯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버스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버스 기사님의 나지막한 인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생 산에만 살던 내가 바다로 온 것은 아마도 내 속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깨닫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새벽에 출발한 버스였기에 내가 도착했을 때도 하늘은 짙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나는 그 서늘함이 싫지 않았다. 20년 동안 꽁꽁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려는 듯 차가운 바람은 오히려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드넓은 해변가를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거대한 검은 물감 덩어리 같았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혼란을 씻어주는 듯했다. 민박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5분 거리였다. 마당 한쪽에는 붉은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안쪽 주방에서 잘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서 예약하고 왔는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곱고 둥근 보름달 같았다. 뺨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옅은 죽은 개가 박혀 있었지만 그 죽은 개마저도 정겹고 따뜻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하여 마치 바다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늦은 손님은 흔치 않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따스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오셨죠? 방에 짐부터 푸세요. 저녁은 6시에 함께 먹으니 그때 맞춰 나오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낡은 복도를 따라 나를 안내했다. 나무 복도는 발소리를 낼 때마다 정겨운 소리를 냈다. 복도를 지나 마주한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아주머니는 방키를 내 손에 쥐어주며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한 후 돌아섰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버스를 타고 온 탓인지 방에 들어서자 곧 몸이 노곤해졌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 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밀려왔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멀어져 가는 지난 시간들. 나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캐리어에서 편한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눕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챙겨온 책을 꺼내 읽었다. 이야기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펜과 종이를 꺼내 소설을 쓰려 했지만 단 한 문장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과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나니 방 안에는 이미 노을빛이 가득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내가 묵는 방은 복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꺾어지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다. 마치 엄마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정겨우면서도 식욕을 돋우는 냄새였다. 된장찌개의 칼칼한 내음과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뒤섞여 군침이 절로 돌았고 그동안 안 잊고 살았던 집밥의 향기임을 알 수 있었다.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식당 문이 보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식당 풍경이 펼쳐졌다. 중앙에는 기다란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는 남편분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와 남편분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 남자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고독감이 느껴졌다. 아주머니 옆 비어있는 한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인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면 베개에 말을 건넸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표정이 비슷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 같다고 할까?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표정은 그녀의 말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사연이 있겠지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끓인 된장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나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저도 혼자 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더군요. 그는 아주머니를 보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저 웃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그를 쳐다봤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낯선 풍경만큼이나 어색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바지락 넣은 된장찌개도 맛있었지만 내둥기를 사로잡은 건 젓가락이 향하는 대로 놓인 소박한 반찬들이었다. 잘 익은 열무김치, 짭짤하게 무친 멸치볶음, 그리고 간장으로 졸인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메추리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자 갑자기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이모님, 혹시 메추리알 장조림에 꽈리고추 넣으셨어요?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아이들한테 해주던 방식인데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7살. 내가 엄마와 함께 했던 마지막 겨울이었다.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아침 밥상에는 항상 메추리알 장조림이 올라왔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거 먹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해주곤 했다. 엄마는 원래도 몸이 약했다. 자주 열에 시달렸고 겨울이 되면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오빠는 그런 엄마를 늘 걱정했다. 내가 7살이 되던 그 겨울, 엄마의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엄마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다. 그런 엄마를 보며 아빠는 여보, 병원에 가봅시다. 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라고만 답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엄마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날이 엄마를 보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엄마는 사라졌다. 아빠는 엄마가 몸이 아파서 멀리 요양하러 가셨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엄마가 돌아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아침이면 창문에 입김을 불어 엄마라고 썼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아빠는 언제나 늦게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는 늘 야근에 시달렸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나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전날 남은 반찬을 데워 먹기도 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잠드는 날이 많았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아빠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엄마가 사라진 후 아빠는 더더욱 말이 없어졌다. 나는 그런 아빠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아빠의 깊은 침묵은 나에게 외로움만 안겨주었다. 나 또한 아빠를 닮아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아빠와 나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빠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나는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지만 아빠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아빠는 내게 외로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물려주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혼자였다. 말수가 적은 아이는 쉽게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집 앞 마트 앞에서 대화를 하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았고 나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요양원에 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바닷가 민박집에서 먹는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가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외로운 삶의 첫 기억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밥상 위에서 불쑥 떠오르게 한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하며 눈물을 훔쳤다. 곁에 앉은 남자는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더 뜨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무심한 배려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이곳은 그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채우는 곳이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아주머니는 찻주전자와 찻잔 두 개를 식탁에 올렸다. 식탁에는 여전히 우리 세 명이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는 찻잔에 연한 노란 빛의 차를 따랐다. 은은한 꽃향기가 식탁을 감쌌다. 직접 말린 꽃차예요. 소화에 좋으니 한 잔씩들 하세요. 아주머니의 말에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맞장 붙였다. 우리 마누라가 이런 건 귀신 같아. 뭐든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아저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남편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뭐려,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건데 하고 손사래를 쳤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남편과 처음으로 함께했던 바닷가. 그때는 늦은 가을이었다. 그와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불쑥 나에게 물었다.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요? 평생 산만 보고 살았던 나에게 바다는 낯선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가 도착한 바닷가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추위에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했다. 그는 해변가에 앉아 모래를 만지작거리다가 불쑥 말했다. 이 바다 참 넓죠. 우리 인연처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그 말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넓은 바다만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가 그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바다를 보며 했던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비수가 되어 나를 찔렀다.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인연은 겨우 7년을 채우고 바스러졌다. 그가 다시 전화했을 때 나는 그가 나의 지난 사랑을 되돌려 놓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었다. 그는 그저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보려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사가버린 끈이었다. 전 남편과의 인연은 20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엄마로 존재하지 못했다. 20년 전에 끝난 인연은 내게 생생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신의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싫어하셨다. 그 당시 나는 그렇게 나를 싫어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된 것에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아들과 항상 비교를 하는 말을 일삼았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퀵서비스 일을 하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했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고 늘 글 쓴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면 알을 무시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 또한 나를 대하는 마음이 변할 거라고 말했다. 딸을 출산하고 병원을 퇴원하던 날 남편이 내밀었던 것은 꽃다발이 아닌 이혼 서류였다. 나는 덜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갓난아기인 딸을 안고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저 환양년이 제 새끼를 낳았다고? 저 식충이 같은 년이 우리 아들 등골을 다 빼먹으려고 아들 낳더니 이제는 딸을 낳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며 배 앞에서 딸을 데려갔다. 나는 그날 이후로 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매몰차게 욕을 하면 알을 내쫓았다. 얘까짓게 엄마 자격이 있어. 아이들한테 얼굴이라도 비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꼴을 너네 아들한테 보여서 아예 학교를 못 나가게 네가 만들려면 계속 찾아와. 네 아들 앞길까진 네가 막으려면 네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하며 온갖 악을 써가며 여자의 모습을 비칠 때마다 쫓아가서 머리카락을 잡고 쥐어뜯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잔인했고 나는 그렇게 두 아이를 그리워하며 20년을 살아왔다. 그와의 관계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픈 생각들을 묻어두고 싶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모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차 잘 마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창밖의 바다를 한번 바라본 뒤 이불을 끌어당겨 일찍 잠을 청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은 그저 잠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일찍 눈을 떴다. 깜깜한 어둠 속 휴대폰 액정에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방 안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일러가 꺼진 지 오래된 듯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였다. 나는 불을 켜는 대신 창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고 짙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완벽한 어둠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내가 바다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바다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짙은 어둠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 의투를 걸쳤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들었다. 이른 새벽, 해변으로 향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20년간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문도 조금은 열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해변은 아직 어둠에 갇혀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이 지금의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래알들이 느껴졌다. 그 느낌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다가왔다. 나는 그 감촉에 집중하며 천천히 걸었다. 혼자였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멈춰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종이컵 하나가 내 앞으로 내밀어졌다. 고개를 들자 어젯밤 민박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그 남자였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짙은 갈색 빛의 커피가 보였다. 새벽의 차가운 해변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멍하니 커피잔을 받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핫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혼자 걷고 계시길래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바다를 좋아해서 온 건 아닙니다. 당신처럼 길을 잃어서 왔을 뿐이죠.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 말없이 모래밭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낯선 이와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동안 홀로 걸어왔던 길에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차가웠던 새벽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종이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쌉싸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문득 오래전 비 오는 길을 걷다가 들렀던 길거리에 허름한 커피숍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마셨던 커피도 딱 이런 맛이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무언가를 녹여주는 듯한 씁쓸한 위로. 어디서 사신 커피예요? 맛이 익숙해서요. 나는 무심코 물었다.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직업 때문에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서요. 그때마다 사서 들고 다니는 커피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나의 질문에 남자는 픽 웃었다. 이름 없는 사진작가입니다. 대학 다닐 때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전공이랑은 전혀 다른 길로 빠져버렸죠. 당신은요? 아까 보니까 종이에 뭘 쓰고 계시던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나는 내 직업을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다. 펜으로 세상을 만들고 펜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 일.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보잘것없었다. 그래서인지 내 직업을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져 늘 어려웠다. 저는 시덥잖은 글 나부랭이나 적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라. 낯선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도 좋지만 가끔은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해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바다가 푸른 빛을 되찾고 있었다. 여자는 해가 떠오르고 있는 하늘을 바라봤다.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은 마치 거대한 수채화 물감처럼 색색의 빛깔을 쏟아내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는 하늘은 어릴 적 아침밥을 먹던 풍경과 닮아 있었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선 나는 늘 동쪽 창문을 통해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다. 그때의 해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해는 달랐다.
붉고 뜨겁고 때로는 차갑기까지 했다. 마치 그동안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처럼.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해가 비추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의 대화는 낯선 풍경만큼이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여태 홀로 외롭게 걸어왔던 길에 이제 새로운 발자국이 조금씩 찍히기 시작했다. 남자는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불쑥 말했다. 오늘 저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픽 웃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할 일 없이 적적할 것 같았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홀로 지냈던 나에게 낯선 남자와의 동행은 은근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이 인연이 혹시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일까? 하지만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도 될까? 혹시 괜히 따라간다고 했을까? 이미 아는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이 혹시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봐 두려웠다. 내 삶에 한 번도 없었던 다른 사람의 흔적. 그의 발걸음이 내 삶의 길에 찍히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우리가 함께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이혼 후 가는 내 얼굴에 어떤 색도 입히지 않았다. 무채색으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러나 여자라면 의례적으로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기본적인 색채 화장품은 늘 챙겨 다녔는데 그 화장품 파우치를 열었다. 옅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다. 거울 속 여자는 조금씩 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행 가방에 챙겨온 여벌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굳이 멋을 부리지 않았어도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었다. 이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화장하는 내 모습, 옷을 갈아입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다. 이건 그저 어제 함께 저녁을 먹은 사람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라고. 더군다나 아침에 커피까지 얻어 마셨는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애써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남자는 이미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지만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깔끔한 모습이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는 내가 나오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듯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덕분에 커피 한 잔 더 마셨죠. 그의 미소를 보자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자는 내가 나오자마자 먼저 발걸음을 옮겨서 민박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은색 승용차로 향했다. 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따라 걸었다.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였지만 왠지 모르게 빛나 보였다. 차에 도착한 그는 운전석으로 바로 가는 대신 조수석으로 향했다. 타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나는 그런 배려를 처음 받아보았다. 그의 무심하면서도 다정한 배려에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조수석에 앉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시트에 몸을 기대자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문득 전 남편이 떠올랐다. 결혼 당시 전 남편이 매달 버는 급여는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서 나는 생활비를 단돈 10원도 받아보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여 벌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대학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금 부었던 돈들로 생활을 해야 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지만 그는 허름한 차 한 대도 없어서 나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할부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었다. 그 할부금도 내가 갚아야만 하는 금액이었던 것을 알고 나는 극구 반대했으나 끝내 남편은 본인의 고집대로 새 차를 구매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혼자 차를 몰고 다녔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낯선 남자가 열어준 조수석 문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그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당연한 배려가 아니었던 삶. 지금 나는 잊고 지냈던 상처들을 하나씩 거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알아봐 주는 낯선 남자의 존재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택시를 타더라도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어 본 적 없었고 앞좌석에 앉아서 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이혼 후 홀로 지내며 택시를 탄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찾는 일은 나에게 낯설기만 했다. 손으로 의자 옆을 더듬거리며 안전벨트를 찾고 있는데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몸을 숙였다. 놀라서 굳어 있는데 그는 내 의자 옆에 있는 높낮이 조절키를 만지며 물었다.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정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수석 의자 높낮이를 조절한 후 곧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낯선 조수석에서 여전히 안전벨트를 더듬거리고 있었다. 어색하고 서툰 내 손길을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여 내 손이 허둥대던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거예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안전벨트를 찾아 내 쪽으로 당겼다. 찰칵 하고 안전벨트 버클이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 그의 옷에서 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와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체온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는 이미 운전석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내 심장은 여전히 쿵 하고 울리고 있었다. 내심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사진을 같이 찍으러 가는 것뿐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이 차에,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이 차에 올라탔다. 오늘 하루는 운명에 맡겨보기로 했다. 현우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해변가를 달렸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는 에메랄드 빛을 띠었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는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바다 냄새와 섞인 잡잘한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낯선 남자와의 동행이, 낯선 풍경이, 낯선 감각들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췄다. 눈을 뜨자 24시간 영업하는 기사식당 주차장이 눈앞에 보였다. 24시간 영업하는 기사식당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웠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여기가 이 동네에선 제일 맛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간판에는 이내시 기사식당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고 낡고 빛바랜 간판이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다. 남자는 기사식당의 묵직한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기다렸다. 어서 오세요. 종업원의 우렁찬 인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정겨움이 느껴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원목 탁자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벽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바라봤다. 하얀 종이 위에 손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백반정식, 불고기, 김치찌개가 눈에 띄었다. 메뉴판 옆에 는 빛바랜 연예인들의 사인과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다녀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흔적은 이 식당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배를 채워준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종업원이 물통과 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우리 식당은 백반정식이 제일 잘 나가요. 솜씨 좋다고 소문났죠. 종업원은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 띤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 모습에서 오랜 시간 손님들을 맞아온 푸근함이 느껴졌다. 나는 메뉴판에서 눈을 떼고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백반정식 어떠세요? 남자는 내 말에 순간 놀란 듯 살짝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백반정식 2인분 드세요 라고 말하자 종업원은 활기차게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혼자 밥을 먹으러 왔을 때와는 다른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는 듯한 소년 같은 모습이 엿보였다. 잠시 후 정갈하게 차려진 백반상이 나왔다. 밥상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잡채, 나물무침, 멸치볶음, 김치전, 그리고 뜨거운 된장찌개까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소박한 밥상이었다.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먼저 된장찌개 국물을 떠먹었다. 구수한 된장 향과 함께 칼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멸치볶음은 짭짤하면서도 달콤했고 나물무침은 향긋했다. 나는 반찬 하나하나를 천천히 맛보았다. 그야말로 집밥이라 해도 손색없는 맛이었다. 나는 반찬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곳 주인은 아마도 음식을 만드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음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내 앞에 놓인 밥은 따뜻하고 정겹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다. 남자는 나보다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깐만요. 화장실 좀 하고 자리를 떴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준 주인에게 정말 감사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집밥이었다. 나는 물통을 들어 컵에 물을 따르면 남자를 기다렸다. 물통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컵에 졸졸 따라지는 물은 보리차였다. 옅은 갈색 빛을 띠고 있었지만 투명하고 맑았다.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 아는 남자를 기다렸다. 그때 남자가 두 손에 종이컵을 들고 돌아왔다. 아침에 커피 마셨으니까 밥 먹고는 율무차가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는 종이컵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율무차를 좋아한다. 살짝 잡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인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가 건네주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그가 나를 위해 율무차를 챙겨왔다는 사실에 낯선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괜히 그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다. 식당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내 목에 율무차를 챙겨오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궁금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배려와 관심에 내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따뜻해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향했다. 아침 커피에 율무차까지 얻어 마셨으니 최소한 아침밥 값은 내가 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카운터에 서기도 전에 남자가 내 어깨를 살짝 스치며 지나갔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도 거들었다. 손님, 이미 전 남자분께서 계산 다 하셨어요. 나는 움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낯선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한번 식당 문을 열어 내가 먼저 나가기를 기다려 주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는 인적이 드문 해변가에 차를 세웠다. 건물도 사람 그림자도 없는 곳이었다. 사진 찍는 곳은 조용한 곳이 편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서 내려 모래밭을 걸었다. 부서지는 파도와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가 눈부셨다.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파도 치는 모습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그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포즈를 원하세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발을 내디뎠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내 마음이 낯선 사람의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낯선 풍경만큼이나 어색했다. 제가 어색해서 그런지 웃는 모습이 어색하네요. 내 말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어색한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발을 내디뎠다. 모래사장을 걷는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사진을 찍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남자는 장난스럽게 손으로 바닷물을 튕겨내게 뿌렸다.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웃으면 암자를 밀쳤다. 예상치 못하게 밀린 그는 발이 바닷물에 풍덩 빠졌다. 괜찮아요? 물에 빠뜨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는 미안함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부러 빠진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이들처럼 해변에서 장난을 쳤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점심은 제가 살 기회를 줄 수 있나요? 그러자 그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녁은 민박집에서 민박집 사장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을 거죠. 여자는 남자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저녁 밥이 어릴 때 엄마 밥맛 같았어요. 말을 하다 말곤 아는 내 모습을 인지했다. 낯선 남자에게 내 이야기를,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문득 우리는 아직 서로의 이름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했네요. 저는 서윤입니다. 저는 현우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듣고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어릴 때 엄마 밥맛이라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우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맑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듯.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의도나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야기해 줄게요. 나는 왠지 모르게 망설였다. 그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자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문이 흔들렸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내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내 아픔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우는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빙그레 웃었다. 우리 오늘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서윤 씨 이야기는 더 가까워진 후에 듣겠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가 가까워진 사이인가? 내 생각을 읽은 듯 현우가 말을 이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더 가까워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말을 흐리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전 부인과 이혼하게 된 사연. 그는 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해외로 패러글라이딩 여행을 갔고 거기서 사고를 당했다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곰짝도 못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호스를 연결해 음식을 먹었죠. 2년 넘게 누워 있었는데 전 와이프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정말 암담했어요.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비참했죠. 하지만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붙잡는 건 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결혼할 때 제 명의로 샀던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로 다 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2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픔은 내 아픔과 닮아 있었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재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 사고 이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살기로 했죠.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 현우는 재활 후 천천히 걸어다니며 사진관 운영을 위해 사진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다고 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결혼 생활에 아이는 없었고 전 아내는 이혼 후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 참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낼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난 전남편과 눈앞의 현우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었다. 내 전남편과는 선배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났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전남편이 그 감정을 건드렸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내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피로연이 끝나고 노래방에 갔을 때 그는 나에게 브루스를 신청했다. 노래방 조명 아래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직업이 퀵서비스 기사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20대 초반으로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다. 퀵서비스가 그저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퀵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고단한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건네준 휴대전화 번호를 받고는 무심하게 구겨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나와는 무관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20년 전에 나를 떠올렸다. 그렇게 무심하게 시작된 인연이 결국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의 강인함과 솔직함은 나의 지난날과는 너무도 달랐다. 나는 20년 동안 대부분의 남자가 전 남편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혼자 살아왔다. 그런데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 남편과는 너무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지로 외면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낸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저라도 가까워지고 싶은지 서윤 씨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행을 온 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는 진심으로 말하는 듯했다. 만약 저와 가까워질 희망이라도 있다면 내일 민박집을 떠나기 전에 꼭 말해주세요. 그때 가서야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새삼 배가 고프네요. 점심은 브런치를 먹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위기 좋은 브런치 집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담담한 태도에 놀랐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나는 그의 제안에 웃으며 대답했다. 분위기 좋은 곳이라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의 승용차는 익숙한 해변가를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박집 식탁에는 어제와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나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듯한 어린 대학생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대학생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옷차림은 낡은 맨투맨 티셔츠에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에는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었고 나이에 비해 마른 몸에 비해 덩치가 꽤 커 보였다. 그는 앳된 얼굴과는 달리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박집 주인 부부, 현우, 그리고 나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반찬은 어제처럼 맛깔스럽고 정갈했다. 이 집여 주인은 반찬 가게를 차려도 단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린 대학생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채 끝나지 않은 듯 어딘가 앳되고 붕 떠 있었다. 하지만 말투에는 세상을 다 안다는 듯한 묘한 건방짐이 묻어났다. 여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가 한번 잘못하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빌고 사과해야 한다고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연애의 쓴맛을 본 사람 특유의 피곤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민박집 여주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염려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글쎄요. 그건 남자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여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내 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찰나였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의 사연을 짐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녀의 따스한 시선을 나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20년 전 전남편과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전남편의 지인 부부 모임에 함께 참석했었던 날이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제이 레스토랑 앞으로 나와 있어. 그의 말투는 늘 그랬다. 명령조였고 내 의견을 물어보는 법이 없었다. 그날 나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차만 한편에게 동창회에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명령은 내게 절대적인 법이었다.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낯선 곳이라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울 레스토랑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다. 나를 발견한 남편은 다짜고짜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너 지금 몇 시야? 내가 7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소란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저 미안해. 길을 헤매서 라고만 말했다. 나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때 남편과 친하다는 여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나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늦었잖아. 오다가 무슨 일 있었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었다. 우리가 들어간 레스토랑은 조명이 은은하고 분위기가 좋았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부부가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접시, 그리고 예쁜 꽃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과 친하다는 여자가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을 크게 휘두르다 그만 컵을 쏟았다. 그녀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을 보며 어쩌게 웃었다. 빨간 수박 주스가 그대로 내 하얀 치마 위로 흘러내렸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남편은 자기 손에 묻은 주스 자국을 털어내더니 나에게 손수건 좀 하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침 명령하는 듯했다. 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수놓아 주었던 손수건을 내밀었다. 남편은 그 손수건으로 혼자 온 여자의 손과 치마를 닦아주고는 다 쓴 손수건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은 테이블 옆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진 낡은 철제 쓰레기통이었다. 남편은 손수건을 버릴 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던지듯 버렸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나는 너무 놀라 쓰레기통에서 손수건을 다시 꺼내려 했다. 손은 이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손수건. 그 손수건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얼굴은 경악과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전 남편이 그런 나에게 윽박지르며 화를 냈다.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쓰레기통에서 손을 빼냈다. 내가 더 예쁜 손수건 사줄 테니까 버려. 나는 그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손수건이라는 생각에 쓰레기통에서 주워 가방 안에 넣고 모임 장소에서 혼자 나왔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민박집 여주인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가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은 평소의 습관이나 예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은 후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여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요. 나의 답변을 들은 대학생은 입술을 비죽거리며 투덜거렸다. 여자들은 은근히 다루기 힘들다니까요.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여자의 심리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함께 포기한 듯한 자증이 묻어 있었다. 얼굴에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말을 들은 현우가 저녁 식사를 끝냈는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여자는 힘든 게 아니라 솜사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떨어뜨리기 전 솜사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달콤해서 당장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는 이걸 주워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양면의 감정이 힘든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민박집 여주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직접 우려낸 꽃차가 있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꽃차라는 말에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식탁 정리를 도왔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낮 해변가에서 현우가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저와 가까워질 희망이라도 있다면 내일 민박집을 떠나기 전에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의 말. 문득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어렸을 때 엄마의 밥맛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그 사연이 궁금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내게 다가오려고 했던 걸까? 그는 내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만큼 나의 이야기도 궁금했던 것일까? 그래, 단지 여행 중에 스쳐가는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야. 나는 나 자신에게 거듭 되뇌었다. 내일 민박집을 떠날 때 어떤 말도 꺼내지 말자. 그냥 하루 친구였다. 딱 그뿐. 나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 내일 아침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수건, 옷가지 몇 개, 화장품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민박집 여주인이었다. 그녀는 내일 민박집을 나설 때 함께 나가자고 했다. 그때 나는 내 방문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여주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죽은 개가 눈에 들어왔다. 보기 싫은 죽은 개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처럼 옅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참 크다는 것도 비로소 알았다. 그 큰 눈동자에 순수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참 예쁜 얼굴이었다. 민박집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일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현우의 얼굴,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긴 밤을 보냈다.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켰다. 시간은 새벽 5시. 밤새 뒤척인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2통, 그리고 문자 3통이 와 있었다. 전화는 아들과 딸에게서 온 것이었고, 문자는 전 남편의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자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과 대학에 입학한 딸을 위해 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혹시 함께 갈 수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며 함께 가는 여행은 아들의 생각이었다고 했다. 아래에는 2통의 문자가 더 있었다. 다음 문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께 갈 수 없더라도 답장이라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문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고 그동안 건네지 못한 말들이 많다면 아에게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문자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문자를 모두 지우고 나서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과 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았다. 함께 살면서 수많은 기대를 했고 새로운 계획을 함께 세웠지만 당신은 단 하나도 지켜주지 않았다. 당신의 본성은 이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는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서 함께 가지 못한다고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에게는 따로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말해볼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하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다. 나는 민박집에서의 마지막 일출을 보기 위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해변가로 향했다. 일출 사진을 휴대폰에 담고 싶었다. 잠시 후 해가 뜨기 시작했다. 수평선 끝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황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찬란한 빛이 바다 위로 쏟아졌다.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폭처럼 매 순간 색을 바꾸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고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맑고 투명한 빛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해가 비추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가장 예쁜 일출 사진을 찍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다. 나는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도 작은 산 아래에 얻은 것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민박집 여주인이 방문하기를 기다렸다. 곧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여주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죽은 개가 눈에 띄었는데 세월의 흐름처럼 옅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참 크고 순수한 영혼이 깃든 듯했다. 우리는 함께 민박집을 나섰고 나는 여주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는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코를 자극했다. 나는 너무 좋은 향기에 그녀에게 물었다. 이 향기 정말 좋은데 무슨 향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장미향이에요. 들장미 향을 좋아해서요. 방향제가 떨어질 때마다 그 계절에 맞는 걸 만들어서 씁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며 살겠지. 어릴 때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민박집을 하며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는 나와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가 부러워졌다. 이모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것 같아요. 음식도 잘하시고, 방향제도 직접 만드시고, 외모도 예쁘시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세요. 내 말에 여주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그 현우 씨가 서윤 씨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 사람, 제 남편이랑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평소에 그렇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처음 봐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실수한 것 없어요. 오히려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줘서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주인은 내 말을 듣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서윤 씨가 일출 보러 해변가 나간 거 봤거든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도요. 그런데 제가 서윤 씨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현우 씨도 서윤 씨가 혼자 해변가에서 일출을 보고 있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어요. 서윤 씨가 해변가를 맨발로 걸을 때도 그 뒤를 따라 걸었는데 모르셨어요.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라고, 누구에게나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주인은 말을 이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우 씨가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도요. 아까 민박집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차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왜 그렇게까지 친절한 걸까? 그저 인사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꼼꼼히 생각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민박집 여주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저는 오늘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서연 씨를 지하철역까지만 태워줄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하철역까지 태워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죠. 나는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오지 않고 승용차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웠다. 차창 밖으로 멀리 지하철역이 보이잔 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내 휴대폰 번호를 적었다. 나는 메모지에 내 연락처를 적어 여주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말했다. 2년이라면 다시 뵐 날이 있겠죠. 나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제가 직접 쓴 재회에 관한 글을 통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혼 후 애써 잊으려고 애쓴 만큼 지워지지 않고 선명해졌던 시간들.
아마 세상의 일들이 애써 지우려고 하고 애써 태어난 척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프고 속상한 일일수록 그저 시간에 맡겨두는 것이 잊기 쉬운 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실력의 글솜씨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